여러분 상철 씨랑 영자 씨의 관계를 보면서 이제 많은 해석과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영자가 남자 외모를 너무 평가한다. 문제다. 눈썹까지 따진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설명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납득이 안 됩니다. 이런 해석들은 솔직히 너무 뻔해요. 영자는요, 상철이 외적으로는 가장 이상형에 가깝다고 했는데 왜 나중에는 눈썹을 못 견디겠다고까지 한 걸까요? 왜 이게 평가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영자씨가 상대의 외모를 이제 평가하는 태도다. 영자가 남의 외모를 생생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눈썹을 이제 얘기를 한 거다. 그래서 뭐 소년미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인터뷰했던 그 장면과 연결지어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오히려 이런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눈썹에 대해서 그렇구나가 아니라요, 더 의문점만 불러일으키게 된다고요. 정말 영자는요, 남자를 평가한 게 맞는 건가요? 영자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인터뷰상에서 그렇게 뭐 외모 얘기하고 이런 건 썩 좋은 태도는 아니야. 근데 왜 눈썹에 꽂혔냐는 거예요. 더 이상한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실제로 영자님하고 상철님하고 대화했던 장면 다시 한번 돌아가고 있습니다. 상철님은 아니구나 라고 느꼈다. 그래서 나는 거절할 생각이었다고 인터뷰 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상철님 만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영자님 바로 본론부터 꺼냅니다. 나는 이제 자기소개 전부터 마음이 확고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인연이 변동이 되어서 이따 갈아엎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상철님이 영자님을 쳐다보면서 그 특유의 눈썹 올리기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상철님 말씀하시긴 하세요. 뭐 영자의 이제 미온적인 반응에 뭔가 달라졌다. 첫인상 프로포즈 당시 때부터 뭔가. 그러자 영자님이 약간은 조금 목소리를 올리면서 저희 태도가요? 라면서 이제 목소리를 좀 올리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충분히 다른 해석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긴 해요. 약간 조금 미세하게 영자님도 그렇게 본인이 썩 듣고 싶어 하지 않은 말이나 이런 걸 할 때 목소리가 올라간다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도 충분히 왜 영자님이 나는 솔로 30기 때 영자님처럼 이제 비호감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여전히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아무도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눈썹이냐는 거예요. 자, 어쨌든 계속 대화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자님도 말을 되게 특이하게 해요. 정해진 건 아니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말 하면요, 상철 입장에서는 비록 영자가 나를 거절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애매하게 느끼겠죠. 그럼 더 알아보겠다는 거네. 그럼 나한테도 기회를 주겠다는 건가?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후에 영자씨가 그렇게 말해요. 싫은 건 아니고 이제 눈썹 이야기를 드디어 하면서 못 견디겠다. 근데 이거는 상철 입장에서는 썩 기분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차라리 그냥 싫다고 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부러우구나 하는데요, 이상하게도 영자는요, 못 견디겠다고 합니다. 이 단어 어감이 이상하지 않냐는 거예요. 즉 어떻게 보면 영자는요, 견딜 수 없어 한다. 마치 우리가 여러분 소개팅을 나가는데 앞에 있는 남자분이 굉장히 훤칠하고 잘생겼어요. 근데 코털이 삐져나온 거예요. 그 느낌이에요. 못 견디겠다. 나는 도저히 볼 수가 없다. 저는 이제 영자님 말씀을 그렇게 들었거든요. 환장을 오르시죠? 그게 제가 마음이 조금 계속 이상한 부분이었어요. 이상하다. 그냥 아저씨 같다. 당신은 상철님 나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끝날 일을요, 한편으로 영자는 되게 예의 바르게 표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례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무례하다기보다는 약간 사회적으로 서로 이런 말을 안 하기로 돼 있다고 하는 그 규약을 어긴다? 그래서 상철님이 살짝 이제 어안이 벙벙해지면서 눈썹 피드백? 하고 밑에 자막이 그렇게 떠요. 그래요? 라고 하면서 난생 처음 듣는 눈썹 피드백이라고. 그래서 제가 당시에 메모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정말 모순적이다. 정말 눈썹 때문에 그런 걸까? 그래서 제가 이제 커뮤니티도 살펴보고 쫙 살펴봤는데 이 모순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해요. 다들 이거를 잘못 독해하고 있는 게 아닐까. 감히 제가 생각을 하면 못 견디게 대한 말을 하는데 왜 이게 평가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꼼꼼하게 독해를 해야 돼요. 왜 영자는 계속해서 눈썹 이야기를 집요하게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반복적으로 눈썹 이야기를 하는지, 거기서부터 시작을 안 하면요, 해석이 이제 되게 이상하게 흘러가요. 자, 그러면 언제부터 눈썹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일화로 돌아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 상철이 여자들과 누우면서 계속했던 반복적으로 했던 패턴이 있다고 1화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때도 상철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왜 상철 씨가 인기가 없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영자님이 상철님 옆에 눕습니다. 1화 때요. 그래서 누워서 얼굴을 들이밀죠. 자, 여러분들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옆에 있는 영수 아저씨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식으로 V자로 해가지고 제가 태권 V처럼 서로 거리를 벌린다고 했죠. 그리고 그게 일반적이긴 해요. 실제로 잘 보면요, 영식님이라든가 영철님도 그렇고 그렇게 이런 식으로 얼굴을 들이밀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했던 해석들을 우리가 한 방향 더 수정을 해야 돼요. 영자가 상철의 외모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요, 외모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너머에 깔려있는 상철의 태도가 상철의 외모와 결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초면에 누군가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 이제 길거리 가다가 좀 불쾌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갑자기 약간 좀 정치적으로 민감한 얘기를 하면서 당신도 이제 같은 이제 남자니까 특정 이제 정치 성향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남자랑 여자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도 그 사람을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말이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꾸 얼굴을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제 채널에 있던 댓글 중에 뭘 자꾸 얼굴을 들이밀어? 라는 식으로 댓글이 달리기도 했고, 상철에 대해서. 그러면 영자 입장에서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상철이 얼굴을 들이밀면은 여러분 이제 영자 입장이에요? 그럼 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상철이 밑으로 갈까요? 시선이 밑으로 가면은 자연스럽게 입과 가까워지죠. 그래서 상철이 특별히 더럽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통 이제 뭐 중요한 모임이 있거나 아니면 뭐 데이트를 하거나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이제 구강을 이제 청결히 하는 걸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상철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게 해요. 그래야 구치가 좀 약해지니까. 근데 만약 그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자꾸 영자가 이제 시선이 밑으로 가게 되면 이제 기억이 나겠죠. 상철이 실제로 더럽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아무리 깨끗이 이빨 닦아도 날 수밖에 없어. 그럼 자연스럽게 얼굴이 어떻게 된다? 얼굴을 밑으로 숙이거나 얼굴을 위로, 얼굴을 자연스럽게 위로 올리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둘 중 하나예요.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그럼 여기서부터 계속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얼굴을 지금처럼 이제 영자님처럼 올린 상황이다. 그럼 시선이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시선이 상철의 위쪽을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상철보다 얼굴이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영자 입장에서는 상철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깔린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래라는 거는 서로 누워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영자는요, 이게 핵심이에요. 상철을 기억을 할 때 눈썹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영자는요, 상철의 눈썹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내가 첫인상 프로포즈를 했을 때 지금처럼 누워갖고 같이 피크닉처럼 누워있을 때 대화를 했을 때 그 느낌이 눈썹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요. 마치 제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하면서 이제 치인 거예요. 치면서 이제 대굴대굴 굴러갖고 옆에 딱 누웠는데 마침 기억나는 게 소화전이야. 그러면 앞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소화전을 볼 때마다 그때 내가 진짜 크게 교통사고 나가지고 엄청 다쳤지라고 연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상철이 계속해서 이제 눈썹을 들었다 내렸다 하면 할수록 영자는 상철에 대한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눈썹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치 조금 약간 과장된 비유를 하자면 영자가 계속해서 이 상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모든 대화의 내용이 기승전 눈썹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느낌들이 전부 다 눈썹에 몰려 있으니까요. 마치 여러분들이 특정한 냄새라든가 자극을 받았을 때 청국장 냄새를 되게 싫어했던 사람, 그리고 내가 청국장에서 데이트를 했고 그 청국장에서 데이트했던 남자가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 한다면 청국장을 볼 때마다 이제 그게 떠오르겠죠. 그래서 영자는 외모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상철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던 묘하게 미세하게 불편한 느낌들, 자꾸 이런 식으로 얼굴을 들이민다거나 이렇게 뭔가 나에게 불편함을 줬던 그 느낌들, 불쾌함, 나를 대하는 자세, 느낌들, 이런 것들이 다 눈썹에 몰린 거예요. 즉 하나의 상징이 된 거예요. 우리가 히틀러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뭐 전체주의,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것들을 떠올리게 된 것처럼 상철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들이 눈썹에 몰렸다. 특히 눈썹을 들어 올릴 때마다 상철이 이제 강조해서 말하겠죠. 근데 이렇게 얼굴이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말을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더 불편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까이 들이면서 말할수록. 그러니까 영자 입장에서는 지금 또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이번엔 반대로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눈썹이 들리는 게 보이겠죠. 그래서 영자는 집요하게 상철에 대해서 말할 때 눈썹에 대해서 말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1화 때 첫인상 이제 데이트하고 나서 영자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쫙 들어보면 이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요, 상철에 대해서 아니구나, 내가 생각한 이미지가 아니구나 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이미지 때문에 첫인상 선택을 했는데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미지는 외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영자는 계속해서 비슷하게 생긴 사람 좋아한다, 밍숭맹숭한 곰돌이상이다까지만 얘기를 하고 있고 외적으로는 제일 이상형이 부합한다. 근데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안에 중후한 아저씨가 있다더라. 근데 영자는 상철에 대해서 말할 때 눈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모순이에요. 제가 기존에 들었던 다른 이야기들이 되게 불완전하다고 느낀 지점이 바로 이거라고요. 처음부터 외적인 게 마음에 안 든다 하면요, 끝까지 그게 가야 된다고. 외적인 건 마음에 안 들었지만 첫인상 때 조금 그래도 혹시 내가 줄 수 있는 소년매가 있지 않을까 선택을 해봤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가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요. 외적인 건 지금 이상형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눈썹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눈썹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가가 문제인 거고, 영자는 왜 눈썹에 그 의미를 담았는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자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능글맞다? 능글맞은 건 난 별로 안 좋아한다. 눈썹이 이렇게 썩 들어오는 게 나는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영자 행보는 1화 때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2화 때 이제 상철씨가 영자씨에게 꽃다발을 주죠. 자, 요 장면도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영자씨가 꽃다발을 받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 반말하신 거예요? 뭐 50년 산 부부같이 얘기하셨네요. 그래서 상철님은 이제 프로포즈를 받아서 좋아한다는 느낌을 영자씨에게서 받지 못했지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고 얼마인지 뒤집을 수 있다라고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상철씨의 문제, 자뻑, 저를 첫인상 선택해 주셨잖아요. 그게 크죠라고 말씀하시긴 해요. 자, 문제는 영자씨는 이제 인터뷰를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죠. 근데 꽃다발을 받고 나서 한 인터뷰도 되게 특이합니다. 세 분 다 떨리지 않았다. 그거는 이제 저번 시간 제가 설명을 드렸죠. 2화 때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상철님은 눈썹에서 끝났다. 이상해요. 외적인 건 제일 자기 인상이라고 했는데 외적인 건 자기 이상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다른 어디도 짚지 못한 더 이상한 점 하나 알려드릴까요? 영자가 2화 때 영신님과 귀인 데이트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영신님은 거의 영자님과 비슷해요. 기독교에다가 여러 가지 맞는 부분도 많고요. 즉 영자님은요, 본인이 얘기를 해요. 나는 이제 같은 기독교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내적인 조건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그 외적인 조건에 부합한 영신님에 대해서는 크게 감흥이 없다 하고, 실제로 3화 때도 영신님이 아니라 영호님을 이제 선택을 하시죠. 근데 외적인 이상형에 가장 부합한 건 상철님이래. 근데 눈썹 때문에 상철님은 X야.
근데 잘 보니까 꼭 눈썹이 문제인 것 같진 않아. 그냥 상철의 태도가 별로인 것 같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적인 걸 보고 선택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부합한 영신임이 아니라 영호님을 고르는 점도 그렇고요. 즉 영자님은 단순히 눈썹이 이제는 문제가 아니라 행보가 뭔가 아다리가 안 맞다는 거죠. 영자님이 인터뷰 때 자기소개 때 3화 때요 하셨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소년미가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선호하는 외모는 두부상이다. 근데 실제로 자기소개의 내용은 그냥 애초에 2명이다 라고 하지만 그 애초에 1순위에 해당되는 상철은 빠져요. 첫인상은 상철이었잖아. 그럼 3명 중에 2명으로 줄었다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영자는 충분히 영호든 영식이든 누구든 잘 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 생각해요. 정말 약간 내적 이상형 영식님이 한번 알아볼까 알아봤는데 굳이 3화 때? 네, 영자님은 영호님을 선택을 하죠. 충분히 영식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왜냐? 그 이전부터 영자님은요. 영식님이 그나마 제일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영호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미 귀인 데이트도 하고 쌓여왔던 그 서사가 많았던 영식을 계속 고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심리적인 추측이에요. 실제로 영자님이 그런지는 알 수가 없어. 어쩌면 영자는요. 스스로의 상태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눈썹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어떻게 보면 영상 주제랑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영자는요. 의도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계속 안전자재를 좀 달게요. 그 사랑 자체가 불가능한 조건으로 계속 옮겨요. 역설적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능성 있는 조건을 스스로 포기한 듯한 느낌을 더 많이 받는 거죠. 퀸 데이트도 그렇고 충분히 이 정도면 지금 주변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상철님도 그렇고 아우 지금 영신님하고 뭔가 정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본인이 틀어요. 마치 이전에 그 나는 솔로 사계 때 요걸 이제 디비지게 먹었던 우리 17기 순자님처럼 잘 될 것 같거든요. 충분히. 근데 본인이 자진해서 충분히 우리 나는 솔로 20기 영신이니까 잘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틀어버리잖아요. 그 당시에 27기 영철님을 선택을 함으로써 그때 이제 우리 20기 영신님이 엄청 열받아가지고 대화를 했지만 그때 역으로 이제 17기 순자가 뭘 어쩌라고 하면서 나는 아직도 네가 첫인상인데 어쩌라고 했던 것처럼 그때 제가 영자님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묘하게 꺾어버린다? 충분히 잘 될 수 있음에도 꺾어버린다? 그럼 본인도 모르게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지금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 자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럼 왜 망치는데? 왜? 영신이 만나가 지금도 여전히 나다. 내가 영어로 골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자님에 대해서 섭섭해하지만 이렇게 관심을 가질 정도고 그리고 어쨌든 이 모쏠들 중에서는 제일 나은 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죠.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영자가 했던 말을 우리가 뒤집어야 돼요. 어떻게 뒤집어야 되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미세한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 말의 뉘앙스라든가 사소한 단어들이 사실 그 사람을 조직해요. 그 사람을 형성하고 구성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영자가 했던 말 잘 들어보세요. 지금 귀인데이트도 그렇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원래 처음에 영신이 물어보거든요. 여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영신님이 영자님께 여행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좋아하시냐 라고 했을 때 처음에 영자님 한 말 기억나실 거예요. 뭐냐면 나는 친구들과 옛날에 같이 갔는데 지금은 다 결혼해서 가지 않는다. 근데 재밌는 건 그 다음에 엄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엄마랑 많이 갔는데 자주 싸운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까지만 듣고 이래서 영자님이 모태솔로 특집에 나온 게 아닐까라고 싶었는데 이제는요 생각을 바꿔요. 왜 그녀는 이때까지 모태솔로였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욕먹는다 그런 행동이 아니라 미세하게 영자는요 본인이 연애를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앞에 나왔던 17기 순자님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스스로 꺾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든 거예요. 잘 낼 수 있을 때 스스로 죄를 뿌린다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자님이요. 자기소개 때 했던 걸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자녀 셋을 낳아야 되고 나는 이런 상황이다 저런 상황이다까지 말씀을 하세요. 표면만 놓고 봤을 때는 진짜 가족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크네. 자녀를 많이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크네. 라고 볼지 모르지만 그건 이제 다른 해석들이고 저는 뭘 주목하시는지 아십니까? 뭐냐면요. 왜 영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려고 하지 않을까? 단순히 자녀 셋을 낳기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는요 너무 먼 미래예요. 중요한 거는요. 그 말이 지금 이 순간이 와서 오히려 영자 자신을 남자들이 고르게 하는데 망설이게 하고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러기 부부래. 근데 나는 이제 움직이기 싫대. 네가 가래. 남편이 알아서 할 일이래. 자 이런 말 듣고 그래도 난 영자님 좋습니다. 결혼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나 같아도 되게 망설여질 것 같아요. 지금 나는 솔로 사계 16기에 이 국화씨가 하고 있는 자기소개랑 완전히 똑같다니까? 자기소개를 통해서 더 많은 남자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좁혀버린다고요. 이때 국화씨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뭐 일주일에 한 번도 만나고 이래야 되고 말을 곱게 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게 자기소개야 아니면 그냥 자기 조건을 늘어놓고 네가 날 원하면 네가 여기 맞춰 이거야 뭐야. 실제로 이 국화씨가 욕먹는 거 그거 아닙니까? 너무 고압적이지 않냐. 근데 지금 영자씨가 같은 태도라고요.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뭐다? 정말? 영자는 연애와 결혼을 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본인이 머리로는 하고 싶다지만 실제로는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족의 틀을 깨고 싶지 않은 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영자가 그렇게까지 이 가족분들과 같이 살고 싶다는 거는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나 엄마랑 여행 갔을 때 싸우기도 하고 그러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족이 되게 화목한데? 그리고 실제로 영자씨가 갖고 있는 그 병원도 병원장님 측 나와갖고 막 사진도 찍어주고 연애하고 오라고 할 정도로 한다면 과연 이 틀을 영자님이 벗어나고 싶어 할까?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한 거예요.
어쩌면 영자의 무의식적으로는요, 내가 왜 여기를 나가야 돼? 난 지금이 좋아. 모태솔로도 아니다 그런 것보다 내가 왜 바뀌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는 거죠. 충분히 나는 만족스럽게 살고 있는데 내가 왜 굳이 결혼해야 돼? 내가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돼? 아이를 낳고 싶긴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그 생활의 틀이 변하지 않는 데에서 약간 이제 대리사회 같은 느낌으로 남자가 내 생활에 들어와야 되지 내가 굳이 옮길 필요는 전혀 없어. 그리고 동시에 이 부분이 많은 분들에게 분노를 사는 지점이 돼요. 쥐가 뭔데 잘나갖고 평가질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즉 영자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변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느낌이에요. 지금에 갖고 있는 그 틀 내에서만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느낌이 더 세다는 거고, 그게 지금 이때까지 나왔던 국가씨라든가 17기 영자님이라든가 그분들이 흠신 욕을 먹었던 바로 그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처럼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영자님에 대한 많은 의견들, 다른 해석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할수록 신나게 이제 쌍욕만 할 뿐 영자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놓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지점이에요. 영자는 연애를 원한다 하면서도 연애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왜 나왔습니까? 또 그 보나마나 인플루언서대로 나왔냐? 라고 하기에는 행동이 너무 특이해요. 자, 이와 때 영식님과 귀인 데이트를 할 때의 모습도 그렇고 역설적으로 귀인 데이트, 남들은 갖지 못하는 그 기회를 본인이 이제 전날 밤에 이제 그걸 복주머니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림으로 나온다? 인플루언서라고 치고는 너무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인플루언서들은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하면 하지 이게 깽판을 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영자님이 인플루언서 때문에 여기 나왔다고 보진 않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답변은 뭐냐면 왜 내가 연애를 하면 안 되는지를 세상에 입증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닐까요? 왜냐면 이제 영자님 나이가도 차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조금씩 연애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는 거야. 결혼에 대한 압박이. 근데 한편으로는 나는 지금 생활이 만족스러워. 혹은 남자가 나한테 들어왔으면 좋겠어. 내가 그렇게 아쉬울 것 같진 않아. 동시에 마음 한곳에서는 쫄리는 거죠. 다들 결혼하고 애기 낳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결혼해가고 여행 갈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삶을 유지하고 싶어.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스스로에게 가장 합리적인 서사를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가 안 나옵니다. 내가 나는 솔로까지 나왔는데도 연애가 안 되네요 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본인에게 깔끔한 설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인간이 그렇게 합리적인 동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할 수는 있어요. 가장 논리적으로 최적화된 거는 좋은 남자, 영신님과 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걸 겁니다. 아니면 영혼님과 같은 남자를 만나서요. 근데 잘 보면 3화 때까지 모습만 쭉 놓고 보면요, 영자는 그것도 아니야. 이 차림 이게 뭐냐고. 이게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인 게 있지. 이런 식으로 잠옷 바라보고 나오면 좀 그렇지 않냐는 거죠. 근데 왜 알면서 충분히 알 수 있으면서 그런 행동을 했냐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연애를 하고 싶지만 연애를 하고 싶어 하진 않아. 그러면 내가 연애를 하고 싶지만 연애를 하고 싶지 않다는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노력했지만 잘 안 됐다가 제일 깔끔한 거예요. 둘 다 만족시킬 수 있어. 너 왜 연애 안 해? 나왔잖아. 너 왜 연애 안 하고 싶어 해? 나왔는데 잘 안 되던데?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상철과 영자 그리고 다시 눈썹 이야기로 참 묘하게 맞물립니다. 돌고 돌아 다시 처음이죠. 자, 원래 첫 장면에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정신분석 매니아만의 고유한 해석.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영자는 상철에 대해서 부담스럽다 할 때 왜 자꾸 눈썹 이야기를 했는가? 눈썹을 특히 들어올리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자, 그래놓고는 영자는 상철을 고른 이유가 푸근한 곰돌이상 때문에 골랐대요. 자, 근데 여러분, 푸근한 곰돌이상과 소년미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푸근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저씨들, 이제 배 나올 아재들을 보면서 아우 우리 푸근하게 벌써 임신 8개월 차네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영자는요, 자기소개, 제가 1화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모순적이라니까?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말을 한다고요. 소년미와 푸근한 곰돌이상이라서 첫 인상이 가장 맞았다는 말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영자가 상철에 대해서 말했던 눈썹도 다시 한번 뒤집어야 돼요.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눈을 마주치는 게 상철이 지금 이게 같이 누웠을 때 그게 기억이 날 수밖에 없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얼굴 들이밀다 이제 좀 정신 차려갖고 좀 넓히긴 했는데 그냥 영수처럼 이렇게 누우면 안 되나? 자, 어쨌든 처음에는 그랬죠 제가. 근데 이 해석을 다시 한번 우리가 뒤집어 봅시다. 어떻게 뒤집을 거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영자의 궁극적인 목적이 연애를 하는 것도 연애를 안 하는 것도 둘 다 불가능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요, 왜 영자가 상철과 짧게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본인은 기독교인이나 뭐나 이런 것들을 따짐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이유로 상철을 쳐내버렸는지가 설명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눈썹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영자는 지금 불가능한 것을 욕망하고 있다. 그러면 영자가 다른 사람과 소통하거나 교류하거나 관계를 맺는 것도 불가능한 위에 서 있지 않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자꾸 눈썹을 갖고 드립을 치는 거야? 눈썹을 갖고 왜 시비질이야?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그리고 상철 눈썹이 그렇게까지 이상하진 않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유도 불가능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 자체가 불가능한 위에, 모순 위에, 납득이 안 된 위에, 말이 안 되는 것 위에 이미 서 있는 건 아니냐는 거죠.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다. 다만 자기가 왜 그렇게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를 붙일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영자는
가장 비합리적이고 말이 안 되는 이유로 상철에게 눈썹 이야기를 하는 걸 하니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퍼즐로 맞춰지게 돼요. 영호에게 제일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는 영식이면서도 왜 영호에게 갔는가, 계속해서 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동시에 이건 하나의 테스트이기도 해요. 내가 설정한 그 불가능을 넘을 정도로 영식님이 나에게 관심을 쏟을 수가 있는지, 실제로 그런 사람인지. 되게 인간의 모순적인 욕망이에요. 한편으로는 밀어내, 그러면서 내심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다가오길 바라는 것처럼 영자의 삶 전체가 지금 연애를 하고 싶다와 연애를 하고 싶지 않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니 완전히 꼬여버린 거죠. 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여러분도 제 방송을 다 보실 쯤에는 영자님이 다른 해석들보다 훨씬 더 차별성 있게, 더 깊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시작을 했으니까 말이죠. 이것은 이제 정신분석학자 라캉이라든가 밀턴 에릭슨 선생님이 많이 말씀하신 거기도 합니다. 특히 라캉 쪽에 이제 그런 게 많아요. 이제 주의상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인간은 고통 속에서 쾌락을 느낀다고 설명하기도 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느끼는 것이 나는 고통이라 생각하는데 무의식적으로는 그게 쾌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본질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정말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일까? 논리적인 존재일까? 때로는 내가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비합리적인 과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약간 이제 정신증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 중에서 그런 이제 독특한 이제 지리멸렬한 말이나 사고들을 보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논리적이지 않죠. 그럼 우리는 생각을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분들이 정말 비논리적인 건가? 아니면 제가 좋아하고 있는 만화 총몽이 나온 대사에서처럼 어쩌면 인간은 천의 광기의 얼굴을 갖고 있고 그 광기의 얼굴 중 하나가 정상이지 않을까. 처음부터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게 정말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눈썹 하나에서 시작을 했죠. 그런데 1화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상철 씨는 영자에게 가까이 들어왔고요. 영자의 시선은 위쪽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때 계속 영자의 눈앞에 들어온 게 눈썹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눈썹 자체가 싫었다기보다는요, 상철에게서 느꼈던 여러 불편함이 눈썹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에 몰린 것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따라가니까 눈썹만의 문제가 아닌 게 밝혀졌죠. 외적으로 가장 이상형에 가깝다는 상철, 눈썹 하나 참지 못해서 밀어냅니다. 반대로 내적인 조건이 상당히 맞고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관계가 두둑하게 쌓인 영식은 또 밀어내요. 그리고 영호한테 가버리죠.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싶다고 자기소개 때는 말하면서요, 동시에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가족과 생활의 틀은 가능하면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이번 영자를 보면서 가장 이상하다고 느꼈던 이겁니다. 연애를 원한다는 것과 연애가 실제로 가능해지는 조건을 만드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일 수가 있다는 거죠. 어쩌면 영자에는요,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는 게 아닐까요?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그런데 나는 지금의 나는 바꾸고 싶지 않아. 누군가가 나에게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움직이고 싶진 않아. 그리고 둘 다 진짜가 된다면요, 사람은 굉장히 이상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선택을 합니다. 가령 이제 정말 이사를 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해봅시다. 근데 새 집의 조건이 정말 까다로워요. 지금 집보다 넓어야 되고 싸야 되고 조용히 해야 되고 햇빛도 잘 들어야 되고 완벽한 조건을 이제 따지는 거죠. 근데 이 조건을 전부 합치면 이사를 원한다 하지만요, 실제로는 본인이 갈 수 있는 집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뭘 봐도 불만족스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사람은 항상 합리적인 것을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봅니다. 때로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선택을 해놓고요, 그 선택을 설명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나중에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눈썹 하나를 끝까지 따라갔더니 어떻습니까? 사람이 관계를 원하는 방식과 동시에 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까지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듣고 영자의 선택이 어땠는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정신분석학 라칸과 밀턴 에릭슨의 미세 행동 분석을 기반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의 마음, 그리고 세계의 또 다른 면을 깊게 살펴보고자 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